시청자 여러분, 무기의 심장부를 포기하는가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걷는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 우리 K야인 자주포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포병 시스템이었지만 잠재적 수출국 앞에서 판매가 막히는 전례 없는 굴욕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엔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독일에 의존했던 현실, 그로 인해 우리가 원하던 시장에 무기를 팔 수 없었던 답답함,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무기의 완제품 조립국으로 남겨둘지 아니면 가장 까다로운 핵심 기술인 파워팩을 완전히 국산화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피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술적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독한 심장 국산화 여정이 어떻게 이억만리 아시아의 국경선에서 파키스탄과 중국 간의 외교적 항의로까지 이어지며 국제 질서를 재편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자주포의 성능 비교를 넘어 한 국가의 전략적 비전과 기술적 자존심이 남긴 유산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핵심 기술의 자립, 케인책, 파워팩, 국산화와 독일과의 젠틀맨 협약. 이제 케인레인, 자주포의 기술적 자립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험난했던 여정, 바로 파워팩 국산화의 뒷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K9 개발 초기, 우리는 독일 MTU사의 8881KA 5버어 엔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우리 기술로는 고출력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을 독자 개발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선택이었으나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수출 통제 규정입니다. 독일은 자국산 무기나 핵심 부품이 들어간 장비를 분쟁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이 규제는 2010년대 중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 K차임을 수출하려던 우리의 계획을 발목 잡았습니다. 고객은 K차임의 성능에 매료되었지만 독일 정부의 NO 한마디에 수출 계약이 무산되는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무기의 심장 때문에 판매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의 핵심 기술의 종속은 곧 국가 전략의 종속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방산업계는 K9 파워팩 국산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당시 삼성테크윈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팀은 원천 기술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닌 엔진과 변속기의 독자적인 설계와 최적화라는 거대한 난제였습니다. 특히 이미 독일 엔진을 레퍼런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산 엔진인 DV177K가 기존 독일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국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적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독일과의 외교적, 기술적 노력을 통해 일종의 젠틀맨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연구원들은 엔진 설계의 모든 선과 곡선 그리고 성능 그래프가 독일 MTU의 특허와 완전히 독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 엔지니어들을 초청하여 기술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한화 엔진 개발팀의 김민준 수석 연구원의 회고처럼 그들의 검토는 매우 까다로웠고 한국 연구진은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밤새도록 데이터를 재검증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파워팩 DB47K 개발에 성공했으며 동시에 이것은 독일 기술과 완전히 독립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K9의 심장이 비로소 한국산이라는 법적, 기술적 자유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적 독립은 즉각적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K9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고 독일산 엔진의 가격 부담 해소, 무엇보다 중동, 동남아 등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적 자립을 완성한 K9은 드디어 국제 무대에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게 되었고 가장 먼저 격돌한 라이벌은 예상대로 독일의 PZH-1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K9의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K9은 단순한 가격 우위를 넘어 기술적으로도 라이벌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술적 자립을 이룬 K9이 국제 무대에 당당히 섰을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독일의 PZH-2000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세계 최강 자주포라는 명성을 누려온 PZH-2000은 K9에게 강력한 라이벌이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명성에 낀 거품을 여실히 드러내는 냉정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PCH-2000은 분당 10회 헬바를 쏠 수 있다는 압도적인 발사 속도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주목해야 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독일이 시연에서 보여준 속도 기록은 포탄을 멀리 보내지 않는 약장약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반면 우리의 K야잉은 분당 9발을 기록했지만 이는 실전에서 요구되는 최대 화력인 강장약을 기준으로 측정한 수치였습니다. 전투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K차인이 실제 전장에서 독일 자주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신뢰도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CJ-2002의 자동 장전 시스템이 아무리 빨라도 전투력이 낮은 포탄을 빠르게 쏘는 것은 실질적인 승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PCJ-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명품 포신이라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가 긴 포탄을 하루에 100발 이상 연속으로 발사하자 포신 마모와 과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주포의 운용 가능 시간을 단축시키고 고가의 수리 비용과 긴 수리 기한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K야잉은 이러한 실전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흡수하여 K간사온 A1 및 향후 K간사온 3핀 개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PCH-2000보다 가볍고 기동성이 좋다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포신의 냉각 및 내구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가치는 K인여의 국제시장에서 가성비 외에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PCA-2000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설계 구조에 있었습니다. PCA-2000은 자동 장전 시스템이 차량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이 전투화를 신고 탑승하면서 들어오는 흙, 진흙,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이 정교한 시스템에 유입되면 잦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반면 K9은 시스템의 위치와 보호 구조를 다르게 설계하여 이러한 오염으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었습니다. 이는 한국 군수산업이 극한의 환경, 특히 고온다습하거나 사막과 같은 오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의 운용성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K9의 시스템은 PCH-2000의 기술적 완벽함을 지향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하는 실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실전 데이터와 분석은 K샤니의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독일의 명품을 뛰어넘는 실전형 명품 자주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K9 라이선스 모델 포르티나이 사례는 이 격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튀르키예는 K9 기술을 도입했으나 자체 제작한 포신의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하여 결국 한국의 신규 포신 공급과 기존 포신 리뉴얼을 의뢰했습니다.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핵심 소재 및 기술력의 차이는 결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K단이 확보한 이 실전 신뢰성은 이제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상상치 못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K9의 실전 우위가 어떻게 파키스탄과 중국이라는 두 전통적 우방국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는지 그 극적인 사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초기에 K9 자주포를 소수만 도입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인도가 K창을 기술적으로 해부하여 국산화 카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K9의 복잡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 앞에서 인도의 기술팀은 한계를 절감했고 결국 정식 구매로 돌아섰습니다. 이 첫 번째 도입분이 운용되던 때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K짜량을 배치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으로부터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하여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중국산 SH-파파 또는 PCL 추정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파키스탄의 산악지형 국경 방위에 맞춰 신속한 이동성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시스템이었습니다. 2009년 전후로 이 국경지대에서 양측의 포격전이 발생했을 때 K9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군이 배치한 K9은 소수였으나 높은 초탄 명중률과 신속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파키스탄 진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포격전 이후 인도 국방부는 곧바로 K9 자주포 백문 추가 주문이라는 압도적인 승리의 증명서를 전 세계에 내밀었습니다. K9의 성능에 대한 인도의 만족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정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자 우방인 중국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항의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중국산 무기의 실전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였습니다. 즉, 국경 분쟁에서 중국산 자주포가 K-2함만큼의 정확도와 지속적인 전투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항의에 대해 운용부대가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돌리며 얼버무렸는데, 이는 그들의 기술적 패배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은 저가 대량으로 대표되던 중국 방산 무기의 가성비 신화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적 격차가 낳은 외교적 균열. 이러한 K9의 활약은 국경을 맞대고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중국을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베트남은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K-자운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게 K-타운은 가성비에 문제가 아닌 중국의 무기를 압도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군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던 우방국의 무기가 전장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을 때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재검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K-캔님은 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도를 한국 기술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실전에서 검증된 K9의 위상은 심지어 나토 카르텔의 철옹성까지 무너뜨리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K9이 어떻게 전통적인 서방 동맹의 벽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그 최종 비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키스탄 국경에서 실전 신뢰성을 증명한 K9은 그 여세를 몰아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 카르텔이라는 더욱 견고한 벽에 도전했습니다. 전통적인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했을 때 경쟁 상대는 당연히 PGH-2000이었습니다. 독일이 정치적, 외교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노르웨이의 선택은 K9이었습니다. 설원, 액기류의 웬의 드라마, 기동성이 무너뜨린 카르텔 노르웨이의 선택을 결정지은 핵심 요소는 K-장옹의 극강의 기동성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권에 가까운 험준한 산악 지형과 깊은 설원 XU의 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K-샤인은 PGH-2000이 감히 엄두도 못 낼 민첩한 기동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K닝은 PGH-2000 5.3톤 보다 가벼운 47톤급 설계 덕분에 깊은 눈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드리프트, 기동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전투에서의 생존은 곧 기동 능력에 달렸다는 노르웨이 군의 철학에 K-샤인이 완벽하게 부합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력과 가성비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카르텔을 붕괴시켰음을 상징합니다. K-아웃음의 비전, 궤도형 자주포의 끝판왕 K9의 성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PGH-2000과의 비교를 통해 얻은 귀중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K-샤인 H3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샤인 H3는 궤도형 자주포의 단점인 장전 과정에서의 인력 개입을 최소화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PGH-2000의 구조적 결함, 오염 문제를 피하면서 지능형 포탄 운용 능력까지 극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K-야이의 시무를 통해 궤도형 자주포 부문에서 끝판왕 하이엔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PGH-2000의 잔존 시장까지 흡수하는 것입니다. 포방부의 미래, 다중 플랫폼 전략과 기술의 확장. 그러나 K9의 비전은 궤도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이 PGH-2000 포탑을 차륜형 장갑체 언저 RCH-155를 개발했듯이 다중 플랫폼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의 필요성. 차륜형은 궤도형보다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일반 도로에서 기동 속도가 빠르며 장거리 이동이 용이합니다. 이는 많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기술의 확장. K형을 통해 확보한 정밀 사격 통제 시스템과 고강도 포신 제작 기술은 한국 방위 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자주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함정 탑재 포나 미래형 전차 시스템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K형은 더 이상 단순한 지상군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해, 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기술적 자부심이 집약된 상징입니다.
노르웨이의 선택, 파키스탄의 항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실전 데이터는 모두 K어머의 시대를 재정해야 하는 무기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이 모든 기술적 승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K9 자주포의 여정을 데이터와 실전 사례를 통해 추적해 왔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원에서부터 인도 파키스탄 국경의 험지까지 K9은 매 순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승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포신의 내구성이나 엔진의 출력이 아닌 바로 기술적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한때 독일의 결정에 목매며 수출이 좌절되던 굴욕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이 세계 최강국들 사이의 분쟁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 이는 기술 독립이 곧 국가 전략의 독립임을 의미합니다. K하이무의 성공은 수많은 기술진과 연구원들의 밤샘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국방에 대한 타협 없는 의지가 빚어낸 결실입니다. 우리는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포탄을 날라 방역했던 해병대원들의 투혼을 기억합니다. K9은 이처럼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우리를 지켜낸 무기였습니다. 그 실전 경험은 우리 무기의 성능을 증명했고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는 이 무기는 실제로 작동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K차이의 성공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는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첫째, 신속한 납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 등 네이토 국가들은 서방 동맹국들의 무기보다 K차임을 압도적인 속도로 수개월 내 공급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위기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둘째, 운용의 신뢰성입니다. K층은 독일 PCH 2000이 겪었던 복잡성과 오염 문제를 피해 실용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곧 전장에서 멈추지 않는 힘을 의미하며 파키스탄이 중국에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K9의 엔진을 국산화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국제 방산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K9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종속품이 아닌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독립된 솔루션입니다. 이 성공은 향후 개발될 차세대 무기 체계와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은 금속이지만 그 무기를 움직이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술인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데이터를 통해 K9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승리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기술 자립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K9의 성공 스토리 다음 편에서는 이 자주포 기술이 어떻게 차세대 함정 기술로 확장되어 해양 방위력까지 강화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기술 자립의 다음 행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